네, 지금부터 100일의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변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그때 손실이 붙죠? 자, 손실이 붙으면 보통 뭐죠? 네, 영업의 비용이죠. 자, 얘가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등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등식 알고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자, 이 등식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식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전산에서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네,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아무튼 이 공식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이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변동되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어디에서? 영업의 비용으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니까 여기 밑으로는 변동되겠죠. 그 정답은 뭐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답이에요. 이 위에는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총이익은 변화가 없지만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별표. 빈출 문제이죠. 1년에 시험 6번 치면은 6번 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종류가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죠. 첫째는 누구? 현금은 현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현금성 자산은 이 세 가지인데 누굽니까?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 제일 중요하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에요. 자, 근데 결산 시간이에요. 취득 당시에요. 취득한 그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후가 아니죠. 네,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자, 현금 안에는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하는 통화대용 증권도 포함이 되니까 얘까지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개념 과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계 처리가 뭐죠? 분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업무용 수용차 2천만 원만큼을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죠. 그럼 과거에 주었던 그 선급금 200만 원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어음을 주었습니다. 자, 이거 분개하면 일단 차변에 뭐다?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죠. 차운이라고 할게요. 얼마? 2천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선급금 사라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주었던 계약금 이제 드디어 대변에 이제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죠. 얼마? 200만 원만큼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만큼은 이제 어떤 돈으로 줘야 되느냐? 이걸로 어음을 주었답니다. 자, 이거 어음 주면은 대변에 지급어입니다. 지급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은 복습 진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누구죠? 미지급금이에요. 우리 장사가 아니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음을 주더라도. 그래서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은 장사할 때, 즉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과 같은 이런 재고 자산들을 거래할 때 그때만 쓸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사용되지 않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방구나 미지급금이나 성급금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그런 개정 과목이고 지급보험이 그렇죠. 사용할 수 없는 개정 과목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인데 문제를 읽는 순간 그쵸? 장사가 아니니까 어라? 왜 지급보험이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은 정말 뭡니까? 회계적인 어떤 그런 직관과 감각이 상당히 뭡니까? 예, 잘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고정자산은 관리대장에 의하여 2012년도 기말결산 시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 월할 계산하고 소주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차량 운반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문제가 함정이 있죠. 감가상각비인데 제조원가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정자산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몇 번대? 500번대 이제 비용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이 차량 BMW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포터 트럭이죠. 자, 이 트럭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트럭은 취득 일자가 2019년도 5월 2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 잔존가치 500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자, 정액법이면은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취득 원가에서 그쵸?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 연수를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이거는 회계 2급 때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죠? 600이 아니죠? 마이너스 뭐다? 잔존가치 50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 나오겠죠? 여기에서 나누기 내용연수 5년을 나누어 주시면은 네,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3천만 원에서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500만 원을 빼고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5, 5, 25니까 5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이 단기에 인식할 제조원가 생산부의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BMW는 영업부이기 때문에 이 영업부 거는 800번대 비용이죠. 절대로 500번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입니다.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죠? 자, 그런 걸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무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입,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네, 맞는 말이죠. 무형자산을 처음에 살 때는 처음에 샀을 때는, 구입했을 때는, 즉 취득했을 때는 경제적 효익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즉 매출이 발생하다 보면은요, 누구처럼 유형자산처럼 점점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왜요? 최초의 인식은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이 원가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네, 내부 창출이죠. 즉 우리 회사가 그냥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죠.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거죠. 이때 들어간 이 모든 원가들이 바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런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지 시가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처분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자산의 어떤 그 장부의 가액이 있겠죠. 요 장부 가액에다가 뭐 한다? 예, 만약에 이익을 얹어 팔았다. 그럼 이익을 더한 금액이겠죠. 손실이다. 그러면은 손실을 뺀 금액을 우리가 처분 가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물건 팔았을 때 받았던 그 돈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가 될 것이고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이렇게 10만 원만큼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을 때 10만 원만큼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만 원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된다? 요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있는 이 5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월 1일 날에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왜 증가했을까?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얘는 취득 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뭘 주고 취득했느냐? 현금 주고 취득했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런 현금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면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현금 주고 구입한 게 50만 원이다. 근데 9월 1일 날 보니까는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50이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처분액이 되는 거죠. 처분액. 근데 이 처분액은 그럼 50만 원이니까 얘가 답이냐? 얘가 답이 아니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8월 1일 날에 5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9월 1일 날 50만 원 나갔다. 이거는 50만 원만큼이 뭐다? 원가다 그 얘기예요. 원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로 장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치 있었으니까 50만 원치를 팔았겠죠. 그렇죠? 50만 원치가 있었는데 60만 원치를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9월 1일 날에 50만 원치를 팔았는데 이익이 10만 원 났다는 얘기는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 60에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분개를 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분개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9월 1일 날에 5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는데 이익이 10만 났으니까 전체 60의 돈을 받았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아래 분계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개에 대한 문제죠. 자, 이건 전산회계 2급 문제이죠. 그쵸? 전산회계 2급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전개에 대한 문제인데, 자, 전개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쌤 강의 전산회계 2급의 전기에 대한 수업을 조금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 전개하는 방법.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다? 집 찾고, 방 찾고. 쌤 2급 공부할 때 이렇게 강의했죠. 두 번째는, 날짜를 적죠.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날짜는 안 나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누구의 금액을? 문패의 금액을 적는다. 기억나시죠? 문패. 자, 문패가 어디예요? 자, 이게 집이면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문패. 맞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문패. 이런 문패입니다. 자, 이런 문패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급여 첫째, 집 찾고 방 찾고. 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그럼 넘어가고. 자, 미지급금. 집 찾고 방 찾고. 자, 집이 세 군데나 있죠. 자, 두 번째 방은요, 분계 자체에서 대변에 있죠. 그러면 집 찾고 방 찾고 방은 대변이에요. 그럼 대변이니까 얘는 차변에 있으니까 얘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짜는 없으니까, 두 번째 날짜는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자, 세 번째 상대방 과목 줘야 되는데, 자, 이 미지급금의 상대방 과목이 누구입니까?
급여라고 되어 있죠. 급여. 네, 급여니까 얘가 이제 답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그리고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문패의 금액을 적어라. 문패 미지급 금액이죠. 얼마입니까? 195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 수금은 대변에 있는데 차변에 있으니까 이미 틀렸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꼭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개정 과목 중 개정책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1, 2, 3, 4가 전부 다 글자 끝에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모두 다 수익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하나가 수익이 아니죠. 누굽니까? 4번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자본 잉여금이죠. 기억나십니까? 주감자.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지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우리 매도하는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하는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본이죠. 그런데 매도하는증권 처분이익과 손실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익이니까 당연히 수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수익이고 수익이니까 1, 2, 3은 수익인데 4번만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나머지와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번부터 원가액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나오면은 쌤이 항상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을 암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를 합격을 하려면은요, 원가 회계에서 제공품과 제품 계정을 암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제조원가 명세서가 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이 제공품 계정, 그쵸? 제공품 계정을 문서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럼 얘를 암기하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 제조원가 명세서는 다른 말로 제공품이니까 제공품 계정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어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 표시가 되는 건 뭔데요?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자, 이 제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완성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이라고 쌤이 늘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먼저 기초정품 없죠? 단기총 제조원가 있죠? 몇 번? 2번이네요. 그럼 얘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 다른 말로 단기제품 제조원가 3번에 있네요. 그렇죠? 요 3번에 얘를 줄여서 제품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얘도 표시가 되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인데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단기총 제조원가 안에 뭐가 있죠? 그렇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마리의 합이 얘지 않습니까? 결국 1번도 여기에 표시가 되네요. 제공품에. 그렇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는 제공품 계정에 표시가 되니까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4번의 제품 매출원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께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거의 95% 이상이 어디에서 답이 나온다?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어떤 거? 제품 계정에 있는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이 셋 중에 하나가 거진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외우세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쵸? 정답이 될 수 있는 것 세 가지. 누구?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요?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항상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가 뭐예요? 얘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로 제조원가 명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쌤, 얘는 왜 답이 아니에요? 얘는 제공품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 찍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런 내용을 잘 비교하시라고 원가 회계 기본 강의에서 필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필기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게요. 자, 1번.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아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사람마다 품질, 규격, 성능이 각각 서로 다르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에 적합한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기업들이 주로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또 뭐가 있죠? 조선, 건설, 그 다음에 비행기, 항공기 제조업. 자,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번.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당하다. 맞는 말이죠. 자, 이런 기업들은 보통 대량 생산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자, 3번. 건설업처럼 주문에 의한 기계 제조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방법은 종합이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원가를 매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원가가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개별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별법. 그 개별법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 동그라미 가공비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가공비에 대해서만 묻고 있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계산하시오. 단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다른 말로 착수라고 하죠. 착수라고는 하는데 얘가 의미는 없어요. 왜? 지금 재료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공비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은 진행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누구였습니까? 평균법이었습니다. 그럼 평균법. 오케이. 공식 기억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재료비 가공비 중에서 가공비만 묻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투입 시점이 언제이냐?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진행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비는 진행시. 그럼 평균법의 진행시의 공식은 뭡니까? 그렇죠.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제공품의 환산량을 그냥 더해가지고 섞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뭐라고 있죠? 완수 플러스 말, 수가 아니고 환이죠. 환. 수는 50개지만 환은요. 5, 4, 20, 20개라고 했죠. 20개. 그쵸?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공식이 완수 플러스 말 환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기초의 수량은 초수, 단기의 완성 수량은 완수. 맞죠? 착수의 수량은, 이거는 어차피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말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초수, 여기가 완수, 여기가 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진행은 말환이니까 완성도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개에서 40개를 곱하니까 20개 나온다. 그럼 완수는 800개고, 맞죠? 800개. 그림도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환은 말수에다가 곱하기 퍼센트 하면 되는 거니까 5, 4, 20, 20개 되는 거죠. 그럼 더하니까 820개가 정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겠습니다. 단기 총재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재료원재비의 합계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제공품에 기초와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에 단기 총재원가는 단기 제품 재원가와 같다. 자, 이거는 제공품 계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공품 계정 못 그리시는 분들 없죠? 이건 못 그리시면은 원가에게는 그냥 점수를 버린 거예요. 자,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자,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대변에 다 만들어지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좀 길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덜 만들어진 건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그럼 이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기초와 기말의 재고가 없대요. 그렇죠? 그럼 없으면은 여기 있는 이 단기총 제조원가와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제품의 합계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일치해야죠. 이 둘이 일치해야만 차변 대변의 합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초와 기말 재고가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단기총 제조원가와 제품의 합계는 같을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3번. 매몰원가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할 때 매몰당하는 원가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원가이죠. 의사결정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원가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쌤이 또 방금 또 여러분께 얘기 드렸고 원가에게 간단한 그 암기사항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가 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이 원가의 합계액을 뭐라고 한다? 매몰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려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정답 몇 번? 네,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은 다 옳은 것이니까. 자, 기회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기회원가가 쓰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다라고 할게요. 뭐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를 선택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전체 100 중에서 A를 선택하면은 22 기분이 좋아지고요. B를 선택하면은 10만큼 기분 좋아지고요. C를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만큼 기분 좋아지고요. D를 선택하면은 15만큼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산소가 안 나네요. 30, 30, 60이죠. 그 다음에 E를 선택하면은 25입니까? 그럼 100이 되나요? 네, 25만큼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 어떤 선택이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어떤 걸 선택하면은 나는 기분이 가장 좋을까? C겠죠? 그럼 C가 우리한테는 뭐다?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 이해되겠죠? 자, 최선의 선택이에요. 근데 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다른 A와 B와 D와 E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C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수치가 가장 높은 25를 선택했겠죠. 즉 E를 선택했겠죠. 이 E가 바로 뭐다? 기회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 선택이 제일 좋으니까 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얘 다음에 기분 좋은 거니까 이 기회원가를 다른 말로 차선의 선택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은 왜 틀렸느냐?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 합계이다. 그럼 기대치 합계란 얘기는 20, 10, 15, 25를 다 더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기회원가는 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선택했을 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입니다. 그쵸? 차선에 대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선택하지 않는 대안 중에서 뭐죠? 기대치가 아니고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차선의 선택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 부가치세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 사업자가 재원화 용역을 공급한대요. 이 말은 돈 받고 물건 팔았다는 얘기죠.
그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느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누구죠? 구매자죠, 구매자. 나한테 물건 산 사람, 매입자 얘기하는 거죠. 구매자로부터 어떻게 한다?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쵸? 당연한 겁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세운계약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당연히 공급 시기가 원칙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쵸? 우리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세운계약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을 해야 한다? 아니죠. 누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연히 발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내가 A라고 하는 아이한테 물건 팔았는데 갑자기 B라고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얘가 대신 돈 내주겠대요. 맞죠? 그렇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A가 물건을 사가서 A가 이 물건을 소비하기 때문에 물건을 소비하는 이 A에게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얘가 지급한다고 해서 얘한테 발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운계약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그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틀린 말이에요. 공급받은 자에게. 틀린 것은 몇 번? 네, 3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일부를 수령하였을 경우에 세운계약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선발급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선발급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돈 받으면 발급하면 된다. 아시겠죠? 물건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돈을 받았다면 미리 발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면세. 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죠. 자, 1번. 전세버스, 과세죠. 전세버스는 과세입니다. 일반 버스는 당연히 이제 면세이지만 전세버스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골동품 중개용역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도서 대용 용역, 도서, 책은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까지도 모두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3번이 면세 대상 용역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 운전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학원이라도 이때는 뭐다? 쌤이 과세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4번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 학원들은 당연히 면세가 되는 건데, 자동차 운전학원 또는 뭐 댄스, 그쵸?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학원들은요, 전부 다, 어떤 그 입시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이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과세 표준은 다른 말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 매출액에서 당연히 뭐다?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건 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 네, 100만 원이 원래는 정답인데, 애누리, 환출 이런 거 있으면 빼야 돼요. 자, 있네요. 16,000원. 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98만 4천원 나오겠죠. 네. 근데 매출 할인도 있네요. 얘도 빼야 되겠죠. 그럼 빼면은 95만 4천원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쌤,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연체이자는 쌤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세요. 아시겠죠? 여기 들어있으면은 빼야 되겠지만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대손금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과세 표준에서 그
그 공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장대하. 장이 이제 장려금이고요. 장려금은 당연히 이제 돈으로 줘야 되는 돈으로. 돈으로 안 주면은 그때는 과사입니다. 돈으로 주는 경우 금전지급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는요 대손금이었죠. 대손금. 하는요 하자 보증금. 자, 얘네들은 과표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95만 4천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